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건강 습관으로 식사, 간식, 운동 챙겨야 하는 부분들 많지요. 특히 뭘 먹을까,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높고 고민이기도 하지요. 매일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요. 견과류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또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호두, 땅콩, 은행, 맛있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을 경험한 분들은 영양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챙겨야 하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변진섭의 숙녀에게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좋아진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부가 좋아지면서 젊어진다. 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식품을 통한 건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견과류 하면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뭐 뇌도 피부도 젊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맞는 얘기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좀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견과류 식품은 예방 차원으로 그런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지 무슨 뭐 치료약처럼 한꺼번에 막 큰 효과를 본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즉,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 차원의 효과는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이 견과류는 영국 타임스지,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타임스지가 뽑은 21세기 베스트 식품에 들어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견과류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예. 견과류 대표적인 영양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하고 비타민 E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나 비타민 E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몸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징후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현상들을 막아주는데, 특히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또 그리고 피부의 노화도 막아주는데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입증이 됐는데, 예. 근데 이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뇌 건강에 대한 연구는 이 굉장히 복잡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막 임상적으로 실험이 완전히 끝났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은 이 뇌 건강, 뇌 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기에는 아직 조금 성급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약물처럼 너무 신봉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뇌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견과류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이라는 거지 뭐 약이나 치료제는 아닌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있다. 그건 증명돼 있다. 예. 자, 견과류 하면 이제 호두, 땅콩, 은행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칼로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칼로리 그러면 이제 우리 열량으로 이게 비교로 분석하게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100g당 그러니까 이 식품들 호두, 땅콩, 은행 이런 것들 100g 먹었을 때 열량이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를 갖고 이제 칼로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관들에서 낼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 농진청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물론 그 외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이 분석 자료들인데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네. 예를 들면 호두 100g당은 약 650kcal. 예. 호두.
땅콩은 565kcal 정도. 그리고 은행은 170 내지 180kcal 정도로 보고됩니다. 예. 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이러한 호두, 땅콩, 은행 칼로리 차이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나는가 하고 또 연구를 막 했더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 함량 차이에서 막 유래됐다라고 그 결과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칼로리가 가장 낮은 게 은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차이 나게 많이 났네요. 보니까. 많이 나죠. 그죠? 예. 그 은행은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뭐 5알 이상 먹으면 좀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은행 5알 왜 10알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은행 열매는 뭐가 들어있는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신경조직의 주성분인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방질이 이제 사실 은행 열매에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노란 은행 잎 속에는 정유 성분이 있어요. 정유라는 게 이센셜 오일을 말합니다. 예, 오일이 그런 성분, 이센셜 오일도 성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일종인 이제 징코 빌로발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정유 성분이 들어있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뇌로 가는 피 공급량을 늘려준다든지 또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든지 그래서 혈관 장애라든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는 상당히 큰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로발라이드라는 그런 정유 성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 고약한 냄새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은행의 노란 껍질에 있는 비오불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분이 피부 염증이라든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현재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는 좋지만은 단 요런 좀 주의할 점들도 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좀 그런 것이 무방한데,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5알 정도,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 그 알러지 유발하고 피부 염증 유발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은행을 가열한다든지 혹은 익히게 되면은 이런 독소 성분은 다행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가열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익혀서도 많이 드시니까요. 그렇죠. 그 고기를 먹을 때 은행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행은 다른 견과류하고는 달리 지방 함량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안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칼로리 차이는 지방 함량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이 칼로리가 낮은 편인데 그 말은 은행의 지방 함량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탄수화물은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 혹은 비타민 E가 상당히 풍부하고 함량이 낮은 지방질 속에도 거의 다가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리놀레산이 불포화도가 높은 그런 지방산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그 고기라든지 동물성 기름에서 유래할 수 있는 그런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히려 리놀레산이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방 함량은 낮고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고기랑 드실 때, 즉 고기와 같은 육류를 섭취할 때 은행과 함께 드시면은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예. 또 호두와 땅콩, 은행에 함유된 다른 영양소들로 좀 구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영양성분이라면 영양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3대 영양소 위주로 좀 서로 비교를 해보죠. 호두, 우리 보통 영양소 비교할 때 다 100g당을 이야기합니다. 100g당. 예, 주로.
별 말이 없으면 100g당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호두는 지방질이 60g, 100g 중에 단백질이 20g, 탄수화물은 15g. 그 외에 수분, 섬유소, 비타민,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60, 20, 15 정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예. 근데 땅콩은 100g당 지방이 47g, 네. 47, 단백질이 26, 네. 탄수화물이 16. 예. 그 외에 수분, 무기질, 각종 비타민들이 들어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비슷한데 단백질이 땅콩이 26g. 땅콩이 많네요. 예, 맞죠. 그 다음에 은행은 100g 지방질 함량이 1.5g 확 낮아지죠. 네. 그리고 단백질 5g, 탄수화물 35g. 탄수화물이 많죠. 그러네요. 그 외에 수분, 기타 비타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 또 드리면은 호두나 땅콩은 50 내지 60% 반 정도, 반 이상 정도가 지방이다. 예. 반면에 은행은 지방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이 한 35% 수준으로 매우 풍부한 편이고 땅콩은 단백질이 26% 수준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양소 비교를 하면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죠. 예. 예. 그 단백질 함량은 땅콩이 가장 높네요.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예. 땅콩은 그래서 뭐로 유명하냐면은 견과류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은 걸로 유명해요. 예. 게다가 우리 단백질 그러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아미노산이 아니라 이 땅콩 속에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먹어줘야만 되는 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량이 필요한 젊은 층에서부터 우리 노인분들도 요즘은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섭취가 필요한 식품이다. 예, 땅콩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견과류인데도 이 영양소 구성은 또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각 특성에 맞게끔 섭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교수님. 예. 그 땅콩하고 호두가 예.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예. 이거? 예. 예,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롯이 말씀이시고 좀 잘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은데 다행히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지방인데 그 나쁜 지방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호두는 지방질이 전체 60% 정도 차지하지만은 그것의 대부분이 다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포화도가 높은 우리 불포화도 높은 불포화 지방산 그러면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레산, 미롤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괜찮죠. 또 땅콩 속의 지방질도 역시 거의 전부가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올레산이 한 40 내지 50% 한 반 정도, 리놀레산이 나머지 부분은 거의 30 내지 40%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게다가 또 은행 속에도 지방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가장 낮죠. 예. 그마저도 거의 다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놀레산, 오메가3. 제가 나중에 또 뭐 시간 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방이라도 좋은 지방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호두, 땅콩, 은행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고지혈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기와 같은 육류 섭취에도 무방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또 이제 탄수화물 비율을 보니까 은행이 35? 예. 좀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탄수화물 좀 높은 거는요. 예,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그래가지고도 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정확히 참 아시는데 우리 견과류 속 탄수화물 보통 그럼 15내지 35% 수준으로 들어있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한 35% 상당히 높죠. 예. 땅콩 속에도 탄수화물이 꽤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탄수화물은 이게 이제 당 수치를 높이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관심이 그렇죠. 많은데 예. 그게 이제 당 지수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서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전환이 되느냐 하는 예. 그런 지수, 그걸 글라이세믹 지수, GI 지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우리 땅콩 속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그 GI 지수, 글라이세믹 지수,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 낮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 그렇기 당 때문에 지수가 이걸 낮다. 예. 예. 당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다 해서 모든 건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땅콩이 항산화력을 또 높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산화력.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산화 방지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한다 이렇게 좀 물론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닌데 그거랑 뭐 좀 비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항산화력을 높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아주 탁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땅콩. 예. 왜냐 하니까 우리 땅콩 속에는 탄수화물하고 지방질하고 좀 섞어 놓은 그것들이 좀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있어요. 그게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페놀을 가끔씩 좀 소개는 되는데 페놀이 아니고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과에도 풍부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땅콩에도 이 폴리페놀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노화 방지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유명합니다. 산화 방지하는. 그러니까 즉 항산화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땅콩을 볶아 드시면은 이런 항산화력이 22%나 증가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또 우리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땅콩 속의 항산화 물질 함유량을 비교를 쭉 했더만 석류 다음으로 많다. 그러면 딸기나 사과, 당근 같은 각종 과일이라든지 채소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땅콩 항산화량은 아주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땅콩은 사실 또 안주로도 많이 쓰잖아요. 예. 특히 이제 맥주 땅콩이잖아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맥주와의 조합. 그렇죠. 예, 이것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질문인데 땅콩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력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체내에 대사 과정 중에 생겨나는 노폐물들이 있어요. 예.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술 드신 후에 체내에 쌓이기 쉬운 노폐물들이 많은데 그런 술 드신 후에 쌓이는 노폐물 제거에 이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안주로 아주 어울리고 또 게다가 비타민 종류 중에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땅콩 속에는 숙취 방지하고 혈액순환에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땅콩 술안주로 아주 괜찮다. 예. 그렇군요. 예. 이 견과류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오래 놔두면 좀 냄새도 약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관 방법.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이야말로 보존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견과류 땅콩뿐만 아니라 견과류 모두에 다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고 답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땅콩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견과류 속에는 지방질이 있는데 거의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 아주 좋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어요. 예. 뭐냐 하니까 이런 좋은 역할을 한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에 산소, 특히 공기 중에 산소랑 잘 결합을 해버려요. 또 햇빛이라는 고온등이 아주 약해서 쉽게 산화 변질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냄새 나는 게 산패취입니다. 산패취. 그래서 이런 산패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산소를 막거나 햇빛을 막거나 고온을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산소를 막는다는 것이 밀봉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밀봉. 예. 네, 밀봉 잘하고 그다음에 햇빛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늘진 곳. 그늘진데. 예. 예, 고온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늘한 곳. 그죠? 그래서 밀봉을 확실히 해서 서늘한 암냉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 냉장고도 괜찮습니까? 냉장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래도 뭐 냉장고는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단순히 그냥 제가 암냉소 그늘에 보관한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볼 때 저장할 때 암냉소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고 전기를 좀 써서라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냉장고는 네. 괜찮고요. 예. 네, 냉장고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늘에 그냥 막 냉암수 정도 보관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 견과류에 대한 뭐 오해랄까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예, 이게 이제 앞서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오래되면은 견과류가 쩐내라 그러나요? 뭐 이런 산패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경과한 거는 이 냄새를 어떤 사람은 좋은 냄새, 이 견과류 냄새 이러면서 오히려 좀 구수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가끔씩 고소하다 그럴까요? 이런 냄새. 이 역시 산패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냄새는 하여튼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 건 아니다. 냄새가 나면. 예, 그런 것입니다. 잘 보관하고 또 가급적 이렇게 좀 포장을 뜯었으면은 네, 빠른 시간 안에 됩니다.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또 그렇습니다. 냄새까지 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견과류 같은 경우 다량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소포장을 좀 소분해서 나누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그런 방법도 드시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견과류에 대한 건강에 도움되는 상식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건강관리에서 늘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면역력입니다. 특히 암을 치료하고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면역력은 중요한데요. 뭘 먹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암을 잘 이겨내려면 잘 먹고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또 듣게 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암과 면역력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네, 건강한 사람도 사실 몸에서 매일 이상세포, 그러니까 암세포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지만 네. 쉽게 암에 걸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런 이상세포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말하자면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상세포가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자신의 면역력에도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충분하면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전이나 재발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또 면역력이 뭐 도대체 뭔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면역력이 뭔가? 예. 면역력이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 혹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뭐 독소나 아니면 유해물질 같은 그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자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건강에 치는 위험 요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체를 스스로 보호하고 질환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력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뭐 방패 같은 역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면역력이 충분한지 아니면 면역력이 좀 떨어졌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뭐 주관적으로 내가 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왜 자꾸 감기에 걸린다. 그렇죠. 잘 낫지 않는다. 뭐 툭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걸리는 거 내가 다 맞아서 걸리고 이럴 때는 사실 주관적이지만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피부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골마버린다. 여기저기 농가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거나 입술이 자꾸 부르튼다. 이거 헐페스 구내염이잖아요. 이런 거 자주 생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평소보다 더 심하고 자주 생기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 주관적으로 내가 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하고 좀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그러면 좀 검사 좀 하는 방법 없어요? 뭐 그거라고 대단한 건 아니어도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로 예를 들면 백혈구를 세어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뭐 중성구 숫자를 헤아려 본다거나 아니면 T세포 숫자를 검사한다거나 혹은 면역글로불린 검사를 통해서 단백질 수준을 뭐 측정하는 이런 검사들로 자기의 면역력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주관적인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 검사, 백혈구 검사를 통해서 또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면역력이 높든 낮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면역 기전, 그 방어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예. 네. 갓 태어난 아기도 면역 기전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물리적 방어벽부터 우리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피부 이런 것들이 상처가 나지 않는 한은 웬만한 병원균이건 뭐 아니면 독소건 유해물질 같은 거를 거의 다 막아주잖아요. 그런 1차적 물리 방어선을 앞세우고 거기를 굳이 뚫고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여러 곳에서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방어 작용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우르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뭐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거는 잡아먹거나 염증으로 없애거나 등등의 그런 방어 작용을 하는데 1차적으로 비특이적으로 모든 그런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런 활동을 선천적 면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일부의 경우는 기억을 하면서 후천 면역 혹은 획득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부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해서 2차로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빨리 몸에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 그래서 사실 면역계라는 게 아주 간단하지는 않고 조물주가 엄청나게 섬세하게 설계를 해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당분간 걸리지 않는 것도 이제 획득 면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백신도 획득 면역을 얻고자 면역, 우리가 그렇군요. 그렇죠. 예방 접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언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온다더라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줄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떨어지느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면 너무 과로했거나 아니면은 환절기나 환경 변화가 급격할 경우에 역시 일시적으로 면역력,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예. 그것 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운동 부족이라든지 수면 부족, 아니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균형이 안 들어있는 나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발 요인이 될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깨졌을 경우에 또 몸에 질환이 들어오게 돼서 만성적인 질환을 앓게 되거나 뭐 그럴 경우에도 역시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기가 확실하게 될 것이고요. 또 후천적 면역 결핍증 같은 병은 아예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기가 면역력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식습관 또 잘 자고 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일종의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암 때문에 수술받고 또 방사선, 항암 치료 받는 분들 경우에는 그 면역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사실 제목을 암으로 정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질환 중엔 굳이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암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내놓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암은 치료 방법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과격해요. 예.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우리 대부분 수술을 하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 방식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수술도 엄청나게 몸에 무리를 주는 상황이고 또 장기의 일부를 띄어버리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항암 치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건 방사선 치료건 우리가 그 암세포만 아주 따로 이 공격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럴 정도로 아주 영리하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완벽하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일부는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우리 몸 세포 중에 증식이 매우 빠른 세포, 이런 그룹이 가장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걸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점막세포 혹은 골수세포,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증식이 빠른 세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고자 항암제를 썼고 방사선 요법을 썼는데 지금 말씀드린 점막이 손상되고 골수세포도 어느 정도는 손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암 치료받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생기잖아요. 네네. 뭐 입에서 피나고 설사도 나고 그다음에 감염이 잘 되고 바로 그게 점막과 골수세포가 면역에 가장 중요한 세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는 치료 방법에 의해서도 변화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좀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 있을까요? 몸의 변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감기나 어떤 감염 증상이 아주 오래 가거나 자꾸 걸린다거나 헐페스 구내염 같은 그 점막이나 입술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피부 감염, 봉화지염 같은 게 자주 생기고 혹은 여성의 경우는 질염, 무슨 뭐 캔디다, 곰팡이나 세균성 질염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잦은 장염이 생겨서 뭐 툭하면 설사하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상포진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이건 분명히 자신의 면역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항암제 치료받으면서 사실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 병발하는 거거든요. 아하, 예. 통증도 심하고 또 함께 항바이러스제까지 쓰려 그러면 안 그래도 약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괴롭죠. 그래서 진짜 면역력 떨어졌을 때 우리 기준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혹은 결핵이 갑자기 발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잘 먹어야 한다,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정작 입맛이 뭐 예전 같지 않고 또 음식에도 아무래도 좀 조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으로 인한 영양 불량이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 입맛이 떨어지거나 먹기 싫어지는 것 중에 또 이 원인에도 암 자체가 원인이 일부 있습니다. 예. 암에서 나오는 많은 염증성 그 물질들이 입맛을 상당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또 암이 있으면 암이 스스로 소모하는 열량과 영양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모성으로도 많이 영양 불량이 생기게 하는데, 더해서 또 이런 항암 치료에 의해서도 또 식욕 부진이 동반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먹기만 하면 아프거나 괴롭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공포심,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울증 당연히 동반되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또 음식을 잘 먹지 않게 되고 자꾸 조심스러워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피하게 되니까 섭취량 자체도 또 부족하게 돼서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 불량은 생기기 매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예. 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지, 또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예. 고기는 어떤가요? 고기는 드셔도 되죠? 그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너는 지금부터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건강에 좋은 푸성기,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글쎄 이게 사실은 암에 걸렸을 때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 자체로 인해서 소모성으로도 에너지 소모, 영양소 소모가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항암제도 써야 되고 방사선요법도 써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더 영양 실조가 돼서 완전히 꼬치꼬치 마르게 되기 쉬운데 그중에서도 원활하게 대사를 하기 위해서 또 나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정말 필수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질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필수 아미노산이 제대로 다 보충이 되고 특히나 수술을 한 이후에 상처 회복에도 필수 아미노산은 필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이 사실은 가장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기를 피한다기보다는 질 좋은 고기를 선택하셔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충분히 드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고기만 갖고 단백질을 다 섭취하라고 막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고기 이외에도 생선이나 달걀이나 두부, 콩 같은 것들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지만 고기를 피하면서 드시면 일부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건 오히려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회복에 애로가 있다라고 아시고 완전히 피하는 것만은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섞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리법이라든지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쪽을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영양 상태가 현재 좋지 않거나 항암제 투여를 여러 번 받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면역 기능 저하가 심하겠죠. 네. 이때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오염된 식품을 먹을 가능성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익히지 않은 음식들. 그렇죠. 날 것. 예. 그렇죠. 특히 육류나 생선, 조개, 젓갈, 게장 같은 거 요런 종류에서 익히지 않은 건 더더구나 이런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건 피하도록 하시고요. 또 어차피 생으로 많이 먹는 음식들 중에 과일, 채소 같은 건 굉장히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서 드시는 게 필요할 거고 네. 또 물 같은 거는 가급적 끓여 드시라 끓여서. 이런 정도를 신경을 쓰실 필요가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예. 또 이 소화기관과 관련한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영양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함께 생활 공간에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결국 집에 계시면서 암 환자한테 음식을 마련해 주는 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도 하는데 특히나 모든 암이 다 입맛도 떨어지고 잘 못 먹는 게 있지만 위나 식도와 같은 소화기관은 바로 음식을 섭취하는 그 초반 단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나 식도가 문제가 되면 음식을 먹자마자 제대로 섭취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수술 받거나 위절제를 한 이후에는 굉장히 소량씩 자주자주 나눠 드시라. 그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초반에는 조금 소화가 잘 되게 약간 무른 쪽으로 먹는 게 좋다든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유는 역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고 계셔야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함께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곤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음식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단백질은 어떤 거, 뭐 칼슘은 어떤 거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게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봐야 일단은 환자가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드셔야 될 건 당연히 가급적 골고루 섭취하되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환자가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가 첫 번째고요. 그러면 우선 단백질 그러면 양질의 단백질 제가 항상 노래 부르지만 어떤 게 있나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를 어느 종류건 좋으니까 소화하기 쉽게 좀 더 부드럽게 너무 간이 세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해서 드시는 방법으로 하되 몇 끼니 드시라. 그다음에 다른 뭐 밥 먹으면서 하는 음식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그거 외에 가령 간식을 선택할 때 물론 입맛이 없으니까 단 거 아니면 못 드시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으면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걸 드실 수도 있으나 기왕 선택을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의 맛도 좋으면서 좀 더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그런 항암 효과를 가진 영양소가 들어있는 과일류 같은 거를 좀 더 잡숫기 좋게 좀 조리해서 뭐 주스를 만들건 아니면 살짝 익히건 그런 방식으로 제공하면은 좀 더 다양한 음식을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또 소화기관의 암을 치료한 분들이라고 해서 꼭 유동식으로 드시는 게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유동식으로 한다고 제일 걱정되는 건요. 예. 미음에 가까운 죽을 굉장히 오랫동안 너는 위를 수술했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제공하면 사실은 그 미음이나 죽이요. 열량과 영양소가 너무나 형편이 없거든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영양실조, 영양불량을 만드는 쪽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씹거나 하는 저작 운동 자체가 사실은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위나 장의 경우도 적절하게 움직여야지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유동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경우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많다. 예. 예, 그렇지만 물론 유동식 이외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되거나.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가급적 빨리 시간을 두고 이렇게 왜 유동식에서 천천히 일상 식사로 넘어가되 아주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뭐 위장 수술의 경우는 한꺼번에 물을 막 200cc, 300cc 벌컥벌컥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음식이든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래 씹어서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암 치료와 영양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박인희의 모닥불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